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9%대로 예고했습니다. 우리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 3대 지표 역시 감소하면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 그리고 2026년은 1.8%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1%대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예. 우리 월급이 내년 그리고 후내년 계속해서 1%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체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씀씀이를 줄여야 되나? 더 큰 걱정은 뭐냐?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줄입니다. 네. 내 자리가 온전히 보전이 될까를 걱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정말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낼 수 있는 성장률인데 네. 그 잠재 성장률 2%를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밑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거냐? 6.25 전쟁 이후 이런 적이 없습니다. 1954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이 던진 폭탄입니다. 사실 연간 성장률이 2% 이하를 밑돈 것도 우리가 태어난 이후 예를 들어서 IMF 이후에는 3번밖에 없어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당시 다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나 OECD의 경우에는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한국도 1% 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왜냐? 2025년이면 중반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굉장히 이제 낮게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력 문제, 소비 문제, 이러다 보니까 내수 침체가 지금 2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아직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특정 업종에 굉장히 편중된 수출가 높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트럼프 2기, 더 센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중심의 경제의 어떤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라는 거고, 3번째, 국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쓸 돈이 없어요. 부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소비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글로벌 IB 8곳 가운데 5곳은 한국은행에 앞서서 이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1% 저성장입니다. 최저 1.7%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도 단서를 달고 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예고했던 이제 관세 폭탄을 부과해서 글로벌 교역이 무역 활동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추가로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가 아니라 1.7%까지 낮아질 수 있음을 이제 고해성사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 이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대명사 일본의 장기 침체의 초입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 건지 글로벌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둘 다예요. 예.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네. 수출이 전체 경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흔들리다 보니 지금 뭐 각종 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어요. 그쵸. 내수 침체는 2년째 이어지고 있죠. 수출도 그동안 좀 잘 돼서 그게 조금 이게 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내수에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상 4분기 하면 연말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밀어내기 효과,
어쨌든 맞춰야 되거든요. 연간 이제 목표치를. 그런데 4분기 첫 달 10월을 봤더니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트리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10월 전산업 생산 한 달 전에 비해서 0.3% 감소했고요. 소비에 해당하는 소매 판매는 0.4%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5.8%나 줄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 소비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 5월 이후 이제 5개월 만인데 특히나 내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매 판매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전원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이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5년 6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소비 심리가 글로벌 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2년 연속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연말 경기부터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코리아 셀페스타 들어보셨죠? 예. 네. 지금 방송하시니까 계속 뉴스를 전달하실 텐데 이미 지난 주말로 끝났어요. 올해 9주년째예요. 예. 근데 백화점 가보시면 백화점의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365일 세일 중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지난해 이제 이 폐업수를 좀 따져봤더니 폐업이 역대 최다입니다. 네. 역대 한 자영업자들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를 봤더니 98만 6천여 명, 10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이고요. 네. 폐업률이 10%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한 해 동안 100만 개의 사업체가 있었다면 그중에 10%, 100만 기업이 폐업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처럼 고물가와 이 소비 침체로 인해서 국내 주요 랜드마크급 빌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종로서적에서 만나자라는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종로서적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올해 4월 강남구에 있는 이제 메가박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내년 6월에는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시티라는 디큐브 시티요? 예. 큰 이제 이 몰이 있는데 이게 6월에 폐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은 더 심각해요. 서울이 이 정도이니까 이렇게 랜드마크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그 지역의 유동 인구가 줄고요. 매출 감소뿐 아니라 주변 상권 자체가 쇠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지역 문화와 공동체의 어떤 악화로 이어져서 정말로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니까 사실 내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기가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 좀 체감이 되는데 그럼 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동결을 전망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또 인하함으로써 2달 연속 인하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결국에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사실 시장은 환호해야 돼요. 근데 시장은 벌써 위축되고 있어요.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도대체 이번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 얼마나 온기가 도느냐였을 네.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답변이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0.07%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2달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0.5%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GDP가 0.14%포인트 높아지는 거네? 라고 했을 때 당장이 아니에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2달 연속 0.5% 금리가 내려갔으니 내 대출 금리는 과연 인하될까? 내려갈까?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2차례 금리 인하로 이제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은 6조 원 줄어들고 가계대출자 1인당 평균 30만 6천 원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은행 창구 가면 내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갔어요. 왜냐? 지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압박에 오히려 은행권들은 지금 자기 배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하느니 금리 인하 타이밍을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초입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금리 그제 가서야 이제 금리를 내린 꼴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니 잘못된 경기 판단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을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니냐라는 거고, 물론 이에 대해 한국은행도 할 말은 있어요. 1년 후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는데, 앞서 1년 후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 2026년 1.8%였어요. 여기다가 금리 인하 효가 반영됐다면 0.14% 빼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1% 중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내수도 불안한데 그나마 이제 버티던 수출 입장에서 또 변수가 생긴 것이 바로 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내년도에 정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수출이 위축되는 게 아닌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11월 수출을 보게 되면 타이틀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증가율 자체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과 중국인데 모두 감소세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1년 전에 수출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11월 수출은 역대 최고가 맞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는 2분기를 정점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만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0.4% 감소세로 돌아갔어요. 특히 11월 중에 보니까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5개만 수출이 늘었고 10개 품목이 수출이 감소했어요. 이 수출 증가한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1년 전에 비해서 30.8% 늘어서 이제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이 품목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13.6% 줄었고요. 네. 그리고 석유 제품 역시 지금 유가 하락과 선적 지원으로 18% 넘게 5%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출도 5% 그리고 0.6% 감소한 것도 눈에 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센 보호무역주의가 오면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예고했던 보편적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내년 대미 수출이 적게는 8.4%, 많게는 14%가량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여파는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약 0.1에서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2번 내려봤자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이 더 이를 크다. 상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세 폭탄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직 저희가 완전히 체감되진 않잖아요. 근데 뭐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달러에 위협을 가할 시에는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맞아요. 관세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좀 전면적으로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체감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그동안 1기에는 중국만 때렸는데 그쵸. 2기부터는 브릭스 국가 그리고 전 이제 세계를 때리는 멕시코, 느낌. 네. 캐나다까지 동맹국, 우방국까지 때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이제 관세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이 선언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당선인이 공약했던 보편적 관세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 자동차예요. 미국에도 많이 있지만 멕시코, 또 이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현대기아차의 총업 영업이익률이 한 19%,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생산 지역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큰 업체들속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협상 수단으로 과연 관세 카드를 사용할지 아직은 단언하기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런 관세 폭탄을 예고하니까 캐나다, 멕시코 난리 났어요.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거든요. 총리 바로 만나러 맞습니다. 갔잖아요. 그리고 플랜 B도 있어요. 야 만에 하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나도 보복 관세 물리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가 거의 한 165만 대를 판매해서 역대 최고입니다. 이 중에 절반이 미국행이에요.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게 비단 이제 이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직격탄도 있지만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관세 폭탄이 부과될 경우 세계 교역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만을 상대로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수출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중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여서 불가능하다.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론 강행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럼 또 환율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과 연결하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트럼프 2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을 너무 쉽게 내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제 예고만 돼인 상황이고 트럼프 2.0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이번 금리 인하로 또 벌어졌어요. 예. 그럼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입장은 이겁니다. 과거 IMF 위기 때는 정말 우리가 외환 고관이 지금 비어서 나는 위기라면 지금은 외환 고관 넉넉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에 안정할 수 있는 이제 더 기반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눈 버젓하게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의 개입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이제 보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시장 강도 개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환율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계부채, 부동산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렸던 것, 이제 예상 밖의 금리를 내렸던 게 가계부채도 문제고 고환율도 문제고 집값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였다면 사실은 금리를 지금 요번에 봤더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석 달 이내 또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뭐 연말까지는 금융당국이 이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없어요. 이 순간에 빚내서 집 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로 세팅돼요.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이자 줄어듭니다. 그러면 B2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여기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2, 3년 동안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이미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해져요. 그러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불쏘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한은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일 겁니다. 예, 이 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도 큰 변수를 맞았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불똥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 이 지급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 임기 내에 약속했던 거니까 어쨌든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밀어붙이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경고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 2030년까지 무려 450억 달러예요. 63조 원을 투자해서 칩소법에 따라서 한 9조 원 가량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현대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지금 한 38억 7천만 달러 투자를 해서 한 4억 5천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을 약속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약속이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여기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이미 인텔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미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대만의 TSMC 역시 지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만 지금 국내 업체들만 법적으로 이제 지급 보장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현재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 투자 상황을 신속하게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공유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며 아니면 이제 경제 활성에 얼마나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의회 주요 인사들 우리가 이제 이 일론 머스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 인사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주요 인사들 가운데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짓는 공장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위주의 위원들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호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일본, 대만, 이게 치포 아닙니까? 치포 동맹 다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이미 선지급을 약속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했다 이럴 경우면 아예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 계획 좀 미루거나 아니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임기 내에 투자가 줄어들었다? 이건 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거꾸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4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징검다리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가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물어붙이면 오히려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면서 끌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기업도 어찌됐든 발빠르게 맞춰가려고 합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마저도 미국의 변화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단 뭐 삼성의 경우에는 임원 인사 단행했고요. 발빠르게 맞춰가는 모습입니다만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회복 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거 삼성은 사실은 내부 외환이에요. 내부적인 면제도 좀 크고 또 외부적인 리스크도 다 뭐 칩스법, IRA법 다 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사 면을 좀 들여다보면 첫째 날은 사장단 인사, 둘째 날은 부사장과 임원급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근데 사장단 인사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승진 인사 사장 2명, 업무 변경과 위촉이 7명, 총 9명이어서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최소 규모의 승진이었는데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 3개 부분 다 바꾼다라고 했는데 2개 부분만 바꿨어요. 메모리 사업부장과 파운드리 사업부장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하면서 메모리 사업부를 같이 줬고요. 또 한종희 부회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 2인 체계인데 근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뭐냐? 교체 가능성이 거론이 되었던 이른바 사업지원 TF입니다. 여기에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은 유임됐어요. 이게 사실은 과거 삼성하면 이제 기술 중심의 혁신적인 기업의 어떤 대표 명사였는데 이런 문화를 좀 깨트린 게 여기 이제 재정, 재무 그리고 미래전략실의 인력들이 와서 관료화됐다라는 이제 그 지적의 바로 그 핵심 부서인데 여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좀 더 세를 불렸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요. 둘째 날 이제 임원진들 인사의 경우에는 조금 혁신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부사장 상무, 마스터급에서 한 137명의 인사가 교체가 됐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 30대 상무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40대 부사장을 발탁하면서 세대 교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인사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런 어떤 채용이나 아니면 쇄신이나 리더십의 변화라는 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충격적인 뉴스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핵심 기술이에요. 언젠가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이 사라졌다. 후발주자로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뒤지고 있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지만이 AI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해야만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 것인지 또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